새해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보더라인입니다. 오늘도 경계선 위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난 3년간 이 사건을 추적해온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철책을 2번 넘은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엔 남쪽으로, 그리고 1년 뒤 다시 북쪽으로.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민간인통제선 부근의 감시 카메라가 한 남자를 포착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0시 4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그는 혼자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낮은 자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죠. 철조망 앞에서 멈춰선 그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숨을 고르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맨손으로 철책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아무개. 당시 나이 38세. 1년 전 바로 그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같은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이 왜 다시 돌아갔을까? 무엇이 그를 다시 철책으로 향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3년간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곳을 찾아갔고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가 일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한 인력사무소였습니다. 건물은 오래됐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겨울 오후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석유 난로가 켜져 있었고 사무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을 다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김 씨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사무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김 씨가 여기서 얼마나 일했나요? 거의 1년이요. 작년 2월쯤 왔으니까. 월북하기 전까지 계속 일했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은 정말 잘했어요. 조용하고 말수 적고 대신 힘이 장사였죠. 우리 사무소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각 한 번 안 하고 불평 한 번 없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출근부를 꺼냈습니다. 김 씨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정확히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결근 표시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아픈 적도 없었고 늦은 적도 없었고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출근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김 씨는 정확히 그 시간에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을 시켰나요? 주로 건설 현장이요. 철거 작업, 자재 운반, 발판 설치, 뭐 위험한 일들이죠. 근데 그 사람 높은 데서 일하는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에 고층 건물 외벽 작업을 나갔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10층 높이였어요. 다른 인부들은 다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김 씨만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쳤어요. 무섭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사무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지뢰밭 뚫고 왔는데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탈북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담이었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지뢰밭. 그는 정말 지뢰밭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김 씨가 탈북자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왔을 때 말했어요. 통일부에서 정착금 받았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뭐 탈북자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일 잘하면 됐으니까. 다른 인부들은 알았나요? 다들 알았죠. 말투로 티가 나니까.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김 씨가 워낙 조용히 일했으니까요. 저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그는 김 씨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소주를 시켰습니다. 김 씨 얘기 들으러 왔다고요? 네. 김 씨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철수는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다고요? 네. 항상 혼자였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담배 피우고. 처음엔 우리가 같이 먹자고 했는데 자꾸 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놔뒀어요. 박철수는 두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혼자 먹냐고.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북에서도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그 말이 왠지 슬프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몸은 어땠나요? 키는 작았어요. 한 165cm 정도? 근데 몸이 진짜 단단했어요. 팔뚝이 굵고 손바닥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악수할 때 느껴지는 그 감촉을 아직도 기억해요. 힘이 셌나요? 장사였죠. 우리 현장에서 제일 무거운 게 철근 다발이거든요. 보통 두세 명이 들어야 하는데 김 씨는 혼자 들었어요.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갔죠. 박철수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북에선 뭐 했냐고. 그랬더니 탄광에서 일했대요. 석탄 캐는 일. 그래서 힘이 센 거래요. 탄광이요? 네. 함경도 어딘가에 있는 탄광. 이름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그곳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만 했죠. 박철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농담 삼아 물었어요. 어떻게 내려왔냐고. 위험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지뢰밭요? 저 뚫고 왔어요. 위치 다 알아요. 그때는 허풍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였던 거예요. 저는 군 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넘어온 지점과 다시 돌아간 지점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지뢰밭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두 번이나 통과했습니다. 한 번은 살기 위해, 그리고 한 번은 죽기 위해 다시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소장은 김 씨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모여서 밥 먹잖아요. 근데 김 씨는 항상 혼자 먹었어요.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 꺼내서 조용히 먹고 그리고 혼자 담배 피우고 매일 똑같았어요. 도시락은 어디서 샀나요?
편의점에서 샀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싸왔거나. 한번 봤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밥이랑 김치, 달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사무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어요. 인사 잘하고 고맙다는 말 자주 하고. 한 번은 제가 커피 한 잔 사줬는데 며칠 뒤에 빵 한 봉지 사다 줬어요. 꼭 갚아야 한다면서요. 성격이 그랬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빚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선 빚지면 안 되니까. 사무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웃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항상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슬퍼 보였어요. 슬퍼 보였다고요? 네. 뭔가 그리움 같은 거, 향수병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김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도 찾아갔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숙소였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에 있는 임시 숙소. 방 안엔 그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낡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라디오 하나. 숙소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김 씨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고 방도 깨끗하게 쓰고. 자주 보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니까 거의 못 봤어요. 주말에도 방에만 있고. 주말에 뭐 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밤마다 라디오를 틀었어요. 불 끄고 누워서 작은 소리로. 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북한 방송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한번 문 앞 지나가다가 들렸거든요. 북한말 특유의 억양이. 동무들이여, 친애하는 이런 말들. 그 사람 몰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 나가서 놀기도 하고 친구 만나기도 하는데 김 씨는 항상 방에만 있었어요. 한번 제가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대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가에 라디오를 봤습니다. 오래된 포터블 라디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요? 김 씨가 쓰던 거예요. 가져가지 않고 놔두고 갔어요. 다른 것들도 다 그대로예요. 저는 라디오를 켜봤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는지 북한 방송이 잡혔습니다. 친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연말, 금요일. 김 씨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그날의 작업은 파주의 한 공장 현장이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 함께 일했던 동료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조용히 일하고 쉬는 시간엔 혼자 담배 피우고. 근데 오후쯤 됐을 때 제가 봤어요. 김 씨가 휴대전화를 계속 보더라고요. 무슨 문자라도 받았나요? 그런 것 같았어요. 뭔가 문자를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손이 떨리고. 박철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점심 먹을 때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피곤하대요. 근데 그날따라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보통은 한두 갭이 피우는데 그날은 서너 갭이는 피운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김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갑자기, 뭐라고요? 형님, 가족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있다고. 아내랑 딸 하나. 그랬더니 김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철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 말투가 너무 슬펐어요. 작업이 끝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김 씨는 사무소로 돌아와 일당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하루 품삯. 그리고 사무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사무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오늘 연말이니까 푹 쉬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천천히 들어와. 새해 복 많이 받고. 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는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그게 사무소장이 김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6시, 김 씨는 임진각 근처의 한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CCTV에 그가 찍혔습니다. 물 한 병과 초콜릿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박철수였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집에 있었어요. 김 씨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달랐어요. 뭔가 급한 것 같았죠. 뭐라고 했나요? 형님, 저 지금 임진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거기는 왜 갔냐고. 그랬더니요. 고성 쪽으로 가는 버스를 찾고 있는데 이 시간엔 없네요. 그래서 제가 놀랐죠. 고성은 왜 가냐고. 뭐라고 답했나요? 바다 보러 간대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연말에 혼자 바다 보러 가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고성은 민통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의 눈. 그 눈발 속에서 김 씨는 임진각 주차장에서 박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추운 겨울밤에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는 남자. 여기까지가 제1막입니다. 글자 수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제2막으로 진행할까요? 마지막 포옹. 저녁 7시. 동료는 차를 몰고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45세. 인력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김 씨를 1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연말에 혼자 고성으로 바다를 보러 간다? 게다가 버스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이건 평소에 김 씨답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연말의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김 씨와의 1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 씨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특별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담배를 같이 피우고 가끔은 술도 한잔 했습니다. 김 씨는 술을 잘 못했습니다. 소주 2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럴 때면 조금 말이 많아졌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북에 있는 가족들은 제가 여기 온 걸 알까요?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 알겠지. 그쪽에서도 다 파악하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형님? 왜 그런 소리를 해? 혼자 살려고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 박철수는 그때 뭐라고 위로했습니다. 넌 살기 위해 온 거야.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일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의 건물들에는 크리스마스 전구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화려한 불빛들. 박철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연말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DJ의 밝은 목소리, 전화로 연결된 청취자들의 웃음소리. 올해는 정말 좋은 한 해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서 감사했습니다. 박철수는 슬쩍 옆을 봤습니다. 김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김 씨, 라디오 끌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주를 지나면서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차들이 줄어들고 불빛도 적어졌습니다. 민통선으로 가는 길, 북쪽으로 향하는 길.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혼자 바다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고성은 민통선이야. 출입도 제한되는 곳이고.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요. 바람은 여기서도 쐴 수 있잖아. 김 씨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연천을 지날 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눈송이들.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끽. 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형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지키지. 가족인데 만약 형님이 죽어야 가족이 산다면요? 박철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 대체 무슨... 아니에요. 그냥 영화에서 본 장면이 떠올라서요. 주인공이 가족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요. 박철수는 옆을 봤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 씨,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씨, 우리 1년 넘게 같이 일했어. 형이 바보같이 보여? 뭔가 있는 거 다 알아.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인데? 김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 북쪽에 연락을 받았어요. 박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2주 전부터요. 뭐라고 하던데? 처음엔 그냥 가족 안부였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 동생이 잘 지낸다, 이런 거요. 김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알 수 없음. 첫 번째 문자, 12월 21일, 김동무. 남조선에서 잘 사는가? 동무의 어머니와 동생이 무사하다. 다만 동무를 보고 싶어 한다.
박철수는 문자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문자, 12월 23일. 김동무. 동무의 가족들은 아직 건강하다. 하지만 동무가 남조선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경기도 북부에 살고 혼자 지낸다는 것도 안다. 세 번째 문자, 12월 25일. 김동무. 크리스마스라고 하던가. 남조선 놈들의 명절. 동무의 가족들은 명절도 없이 지낸다. 동무 때문이다. 네 번째 문자, 12월 27일. 김동무.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동무가 협조하면 가족이 안전하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도 동무의 죄를 함께 져야 한다. 다섯 번째 문자, 12월 29일. 김동무. 시간이 없다. 동무의 어머니가 아프시다. 동무의 동생이 조사를 받고 있다. 동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끝이다. 마지막 문자, 12월 31일 오후 2시. 김동무. 오늘 밤까지다. 우리는 동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고성 쪽이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동무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한다. 박철수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김씨, 이거 왜 진작 말 안 했어?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신고하면 가족이 더 위험해져요.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너도 죽는다고. 그래도 가족은 살 수 있잖아요. 박철수는 김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씨, 정신 차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북한 놈들이 너 협박하는 거라고. 돌아가도 가족 안 살려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김 씨, 제발 가지 마.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 적응했는데. 돌아가면 안 돼. 김 씨는 박철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잘 살려고 그 사람들을 버렸어요. 넌 버린 게 아니야. 살기 위해 온 거야. 하지만 저만 살았잖아요. 저만. 두 사람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도로는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김 씨, 우리 고성 가지 말고 돌아가자.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다 신고하고 통일부에도 연락하고 내 가족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형님, 저 이미 결정했어요. 박철수는 김 씨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 형님, 그냥 고성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미 결정했다는 걸.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껐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들렸습니다. 끽. 철원을 지나고 화천을 지나고 이제 고성이 가까웠습니다.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북에 있을 때요. 탄광에서 일했어요. 응, 들었어. 그때 사고가 있었어요. 갱도가 무너졌죠. 6명이 갇혔어요. 박철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사흘을 버텼어요. 구조됐어? 네. 그런데
6명 중에 4명이 죽었어요. 저랑 제 친구만 살았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나온 뒤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만 살았을까? 왜 나는 죽지 않았을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그래요. 미안하다고.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왔을 때도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 나만 여기 왔을까? 왜 나만 자유로울까? 가족들은 저기 있는데. 김 씨, 형님, 저는요, 평생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탄광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북에 둔 가족들한테 그 빚을 이제 갚으러 가는 거예요. 눈물이 김 씨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밤 9시, 차는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민통선 검문소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이 눈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이 시간엔 민통선 출입이 안 돼. 내일 아침에 오는 게 낫지 않아?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 여기서 내릴게요. 김 씨, 형님, 정말 감사했어요. 1년 동안 형님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요. 김 씨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좀 걸을게요. 바람 쐬고. 이 밤에 뭘 걷는다고 그래. 추운데 차 안에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잡고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건 용서를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하는 눈빛. 형님, 왜? 한번 안아봅시다.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도 짧게, 어깨도 절대 두드리지 않게. 그런 사람이 포옹을 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형님 고마워서요. 박철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박철수는 그를 안았습니다. 김 씨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앞으로도 잘 지내면 되지.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잘해주시고. 당연한 거 아니야. 김 씨는 박철수의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세게,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몸을 떼었습니다. 형님, 다음에 밥 한 끼 제가 살게요. 제대로요. 비싼 거요. 박철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곧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뒤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눈 내리는 길 위로.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야, 김 씨. 너무 멀리 가지 마. 길 잃어. 김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박철수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만 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김 씨,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200m, 300m. 하지만 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을 헤맸습니다. 마을을 돌고 길을 따라 걷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씨, 대답해. 어디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만 계속 내렸습니다. 밤 11시, 박철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요? 고성이요. 민통선 마을이요. 실종자가 누구죠? 탈북자입니다. 김아무개라고. 아까 차에서 내린 뒤로 안 보여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박철수도 함께 다녔습니다. 김 씨, 김 씨.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시야도 안 좋아서요. 박철수는 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씨, 미안해. 내가 놔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경찰 불렀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40분, 군사분계선 근처의 CCTV가 한 남자를 포착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 등에 배낭을 맨 남자, 철조망을 향해 달리는 남자, 김 씨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2막입니다. 글자 수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제3막으로 진행할까요? 철책을 넘다. 0시 40분. 고성 민통선 마을. 김 씨는 철조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와 헤어진 뒤 3시간을 혼자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농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가로등이 사라지고 집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 눈 속에, 발밑에 눈은 그의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북쪽을 향해 그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감각을 느껴야 했습니다. 철조망을 만질 때 손의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반대 방향으로 걸었던 길,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는 이 길을 외웠습니다. 저 바위의 모양, 이 나무의 위치, 길이 꺾이는 지점,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외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기 위해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발걸음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멈춘 곳,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민통선의 끝, 그 너머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그 너머는 북한. 김 씨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높이는 약 2m, Y자형 철조망이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선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철조망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는 등에서 배낭을 내렸습니다. 눈 위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 한 병, 아직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초콜릿 2개, 편의점에서 산 것,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 4명의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자, 주름진 얼굴에 슬픈 눈을 가진 여자,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중년 남자, 마른 몸에 굳은 표정을 가진 남자,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가진 여자,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웃고 있는 아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눈물, 뺨을 타고 내려와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혼자 도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떨리는 손글씨.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이제 갚으러 갑니다. 그는 언제 이 글을 썼을까요? 아마 어젯밤이었을 것입니다. 숙소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 심장 가까이에, 그리고 배낭을 다시 맸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어깨에 맸습니다. 이제 철조망을 넘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철조망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철선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쇠의 차가움, 겨울밤의 차가움. 그는 철조망을 흔들어 봤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 위 전신주에 설치된 카메라.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처럼. 그리고 철조망 옆을 살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있었습니다. 전신주처럼 생긴 낡은 기둥. 철조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둥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기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걸치고 손으로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년간의 육체 노동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팔의 근육, 다리의 힘, 몸의 균형,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미터를 올라갔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발판이 불안정했지만 그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빛도 약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뛰었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한순간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남도 북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 경계선 위의 순간. 중력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Y자형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철선이 그의 재킷을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그는 철조망에 매달렸습니다. 팔로, 다리로, 온몸으로. 철선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른팔이 긁혔습니다. 왼쪽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철선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오른팔을 먼저 빼고 왼팔을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킷이 더 찢어졌습니다. 바지도 찢어졌습니다. 피가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계속 비틀며 철선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몸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별들, 깜빡이는 별들. 그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몸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오른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상처를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눈이 피를 식혔습니다. 응급처치. 그리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이제부터 더 추울 것입니다. 그 순간 경보가 울려야 했습니다. 철조망 센서가 반응해야 했습니다. 감시병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그날 밤 감시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철조망 센서가 반응했지만 감시병은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새해 첫날 밤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센서는 자주 오작동했습니다. 새가 부딪히거나 눈이 쌓이거나 바람이 흔들거나 그들은 사람이 넘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김 씨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을 향해 비무장지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50년 넘게 버려진 땅. 하지만 자연은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자랐고 풀이 우거졌고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김 씨는 그 땅을 걸었습니다. 눈 덮인 땅, 고요한 땅, 발밑에서 눈이 빠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 눈 밑에 지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 묻은 지뢰, 70년이 넘은 지뢰,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지뢰. 비무장지대에는 1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내려올 때 그는 이 길을 외웠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그는 기억을 따라 걸었습니다. 왼쪽으로 3걸음. 큰 바위가 보입니다. 그 바위를 지나 오른쪽으로 2걸음. 쓰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넘어 앞으로 5걸음. 그는 마치 춤을 추듯 걸었습니다. 정확한 발걸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냐하면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그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을 흘렸습니다. 겨울밤인데도 긴장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0분, 20분, 30분.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기억을 따라. 1년 전의 기억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지뢰가 없는 구역.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쪽. 그가 떠나온 곳. 1년을 살았던 곳. 어둠 속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불빛, 도시의 불빛, 자유의 불빛. 하지만 그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가족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제 지뢰밭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눈 속을, 어둠 속을, 추위 속을. 그의 몸은 떨렸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발끝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을,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날을. 그날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 그리고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일까? 죽음, 처벌, 아니면 구원?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걸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10분, 20분, 30분. 그리고 마침내 앞에 철조망이 또 보였습니다. 북한 쪽 철조망이었습니다. 남한의 철조망보다 더 높았습니다. 3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촘촘했습니다. 김 씨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쇠의 차가움.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아내의 슬픈 눈, 아들의 웃는 모습, 동생의 굳은 표정. 그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당신들을 살리러.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쉬웠습니다. 그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칠 게 없었습니다. 그는 철조망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철선이 손을 찢었습니다. 장갑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철선을 따라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미터, 2미터, 3미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Y자형 철조망. 더 날카로운 철선들. 그는 몸을 숙였습니다. 철선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재킷이 걸렸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안에 입은 스웨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철선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머리를 먼저 넣고 어깨를 돌리고 몸을 비틀어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땅, 1년 만에 귀환. 그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차가운 눈 위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별들, 남쪽에서 보던 같은 별들. 하지만 이제 그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체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3km, 그곳에 초소가 있습니다. 북한군 초소. 그곳에 가면 체포될 것입니다. 신문 받을 것입니다.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족과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왔다. 이제 내 가족을 풀어달라.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을 향해 마지막 여정.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그가 왔던 흔적을, 그가 있었던 증거를. 그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아들이 갑니다. 불효자가 갑니다. 아내, 미안합니다. 혼자 두고 가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간다. 너를 지키러. 용서해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그는 작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 앞, 언덕 위, 초소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100m, 50m, 20m. 그가 초소에서 10m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북한군 초소의 병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김 씨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위협적이지 않게.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작년에 월남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겨눈 채로 셋, 넷, 5명. 움직이지 마라. 손을 머리 뒤로. 김 씨는 손을 머리 뒤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총을 겨눈 채 이 새끼가 진짜 월남자냐? 확인해 봐야지. 근데 왜 돌아온 거야?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내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병사들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팔을 뒤로 묶고 끌고 갔습니다. 김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끝냈습니다. 초소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은 뒤로 묶인 채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단 남자, 40대쯤. 이름이 뭐냐? 김아무개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함경도입니다. 언제 월남했냐? 작년 1월입니다. 왜 돌아왔냐?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장교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가족이 누구냐? 어머니, 아내, 아들, 동생, 모두 함경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네. 남쪽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냐? 네. 바보 같은 놈. 장교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돌아와도 가족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장교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 가능성? 여기는 북조선이다. 가능성 같은 건 없어.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일단 보고하겠다. 위에서 결정할 거다. 너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방에 손이 묶인 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철창이 쳐진 창문.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새해 첫날의 눈.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박철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찾고 있을까? 경찰에 신고했을까? 미안했습니다. 형님, 걱정 끼쳐드려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무소장은 무엇을 생각할까? 또 한 명의 인부를 잃었구나? 아니면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할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을 어떻게 기록할까? 월북자? 배신자? 간첩? 아니면 그저 실종자? 그리고 가족은? 자신이 돌아온 걸 알까? 기뻐할까? 아니면 더 불안해할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씨는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상에서도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월북자라는 딱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배신자였을까요? 간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가족을 사랑한 한 사람이었을까요? 새해 첫날 새벽 철책을 넘은 한 남자의 이야기. 이것이 제3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제3막입니다.
글자 수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제3학으로 진행할까요? 그가 남긴 말.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취재했습니다. 3년간. 김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뒤, 저는 군사분계선 근처로 갔습니다.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그가 넘었던 철조망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고성, 민통선 마을,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였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 Y자형 철조망, 높이 약 2m. 철조망에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 검은색 재킷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 천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깃발처럼. 이게 그 사람이 입었던 재킷입니까? 네. 여기 걸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철선에 찢긴 거죠. 중령은 철조망을 가리켰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 넘습니다. 이 철조망은 특수 제작된 거예요. 날카로운 철선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센서도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넘었을까요? 훈련받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맨손으로 넘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눈 위에 얼어붙은 혈흔이 보였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피, 김 씨의 피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나요? 네. 흔적을 추적해 보니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약 200m 지점까지 혈흔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걸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저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비무장지대, 나무들이 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기가 지뢰밭입니까? 네. 이 너머는 전부 지뢰 매설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1년 전 내려올 때 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억력이죠. 중령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가 그가 넘은 지점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측 철조망, 그리고 여기가 북한 측 철조망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1km. 그 사이가 전부 지뢰밭입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죽습니다. 즉사하거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저는 그 거리를 상상했습니다. 1km, 지뢰밭, 어둠 속, 눈 속,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기서 뭔가 더 발견된 게 있나요?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철조망에 걸린 장갑 한 짝, 그리고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찢어진 재킷 조각을 더 발견했습니다. 다른 건요? 북한 측 철조망 근처에서 그의 배낭이 발견됐습니다. 북한군이 회수했다가 나중에 돌려준 거죠. 배낭 안에 뭐가 있었나요? 중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병, 초콜릿, 그리고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그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흑백 사진, 4명의 사람, 어머니, 아내, 아들, 동생,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은 그렇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이제 갚으러 갑니다. 저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저는 다시 김 씨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 그가 일했던 현장, 그가 자주 갔던 편의점. 편의점은 임진각 근처에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 주인은 50대 여자였습니다. 김 씨요? 기억해요. 조용한 손님이었죠. 자주 왔나요? 가끔요. 한 달에 두세 번. 항상 똑같은 걸 샀어요. 컵라면, 생수, 담배. 말은 거의 안 했고 계산하고 바로 나갔어요. 주인은 담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편의점 앞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래서 제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향에도 눈이 올까요? 그 말투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뭐라고 답했나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마 오겠죠. 이렇게만 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가버렸어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날도 왔었어요. 12월 31일 저녁 6시쯤. 뭘 샀나요? 물하고 초콜릿. 그리고 공중전화 카드. 전화 걸려고요. 표정이 어땠나요? 안 좋았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한숨 쉬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뒤로는요? 밖으로 나가서 전화하는 걸 봤어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차가 와서 타고 갔어요. 저는 박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그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던 사람. 우리는 같은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소주를 시켰습니다. 기자님, 저 아직도 그날을 후회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그냥 놔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차에 태워서 숙소까지 데려다 줬어야 했어요. 아니,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나요? 느꼈죠. 분명히 느꼈어요. 김 씨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작별 인사 같은 말을 하고. 박철수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특히 그 포옹. 한번 안아봅시다. 그 말이 뭔지 이제는 알아요. 작별 인사였던 거죠. 미안하다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마지막에 한 말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형님, 다음에 밥 한 끼 제가 살게요. 제대로요. 그 밥은 끝내 못 먹었죠. 그 사람은 다시 안 왔으니까. 박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때 더 붙잡았으면, 더 물어봤으면, 경찰에 연락이라도 했으면. 그 사람 지금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철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성실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항상 혼자였고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 때문이었겠죠. 북에 두고 온 가족.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자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뭐라고 답했나요? 여기는 자유로운데 저는 왜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있는 곳에. 저는 통일부에도 연락했습니다. 김 씨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남한에 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탈북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10년 넘게 탈북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년 몇 건씩은 있어요. 대부분 조용히 사라지죠. 뉴스에도 안 나고 기록에도 잘 안 남고. 왜 돌아가나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적응 실패,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에 대한 협박입니다. 북한은 탈북자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요. 전화나 문자로 협박하죠.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많은 탈북자들이 이 협박에 시달려요. 그중 일부는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 가족이 안전한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이용할 뿐이죠. 돌아간 사람을 선전에 활용하고 가족은 여전히 감시하고. 그걸 알면서도 돌아가나요? 알면서도 갑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거죠. 혹시 모른다고. 내가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도 만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역탈북이라고 불러요. 남에서 북으로 다시 가는 거죠. 자주 있나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집도 비우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발견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담사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자기만 살았다는 죄책감,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한 생활이 어려워서요?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큰 건 심리적인 문제예요. 남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집단, 가족, 공동체를 중시해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상담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기선 혼자 잘 살면 돼요. 개인의 성공이 중요하죠. 근데 그들에겐 가족이 전부예요. 가족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가족 없는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담하고 지원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족을 대신할 순 없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씨가 넘었던 그 자리. 그곳엔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걸린 장갑 한 짝, 찢어진 재킷 조각. 군 관계자가 저에게 하나를 더 보여줬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 이게 그 배낭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떨리는 손글씨. 내가 간다 해도 이건 도망이 아니다. 가품이다. 나는 빚을 졌다. 혼자 살아남은 빚. 탄광에서, 지뢰밭에서, 남쪽에서 계속 빚만 졌다. 이제 갚으러 간다. 가족에게, 죽은 자들에게, 나 자신에게. 저는 그 글씨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김 씨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그를 월북자로 기록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김아무개 고성 민통선을 통해 월북. 간단한 한 줄. 그게 그의 전부입니다. 북한은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귀순자? 영웅? 아니면 반역자?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북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가족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너무 외로운 사람. 우리가 탈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단 한 번의 방향을 바꾼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항상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김 씨는 남쪽으로 왔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그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돌아간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미안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그를 월북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 아버지, 남편, 동생, 죄인? 아니면 그저 사랑하는 사람? 철조망 너머로 사라진 그의 뒷모습, 눈 덮인 비무장지대를 걷는 그의 발자국, 지뢰밭을 통과하는 그의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포옹.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그 말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월북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이 보더라인의 진실입니다. 경계선 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남도 북도 아닌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들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김 씨는 그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했습니다. 철책을 넘는 것으로. 2번이나. 한 번은 살기 위해, 한 번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묵 속으로, 역사의 틈새로.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말하는 한, 우리가 듣는 한. 3년간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선택이 항상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 김 씨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간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족을 사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더라인 경계선 위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지금 살아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뿐입니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그 말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경계선 위에 선 사람들을, 그들의 외로움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선택을.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더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